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 가을 강 선생의 지원으로 강 선생 마눌은 상하이 항저우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의 강 선생은 2014년 1월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내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내부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중국 경찰 공안이 지키고 있는데요. 공안들끼리 막 수다를 떨다가 입장표를 대충 보고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경직된 분위기는 아니에요. 강 선생이 방문했던 5년 전에 비해 상하이 임시정부 입장료가 두세 배 올랐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가 위치한 신천지 신티엔티는 올드 상하이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모던하고 세련된 관광지예요. 땅값이 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곳에 임시정부가 위치하고 있으니 입장료 상승이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199,000원의 초저가 패키지로 옥장판 쇼핑도 겸하신 강 선생과 달리 강 선생 마눌은 후리하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윤봉길 기념관이 있는 뉘신공원과 항저우 임시정부에도 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저우 임시정부가 더 좋았는데요. 그것은 해설사가 계셔가지고요. 임시정부 역사에 대해서 해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그 기념지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해설과 함께 보고 있으니까 감동이 더 오더라고요.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서호가 가까이 위치한 항저우 임시정부는 상하이 임시정부와 달리 실내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방문객이 거의 없어서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날 그 시간대의 방문객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을 열망한 거대한 만세운동, 삽시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까지 퍼져나간. 여기 태극기 보시면 지금 태극기하고 많이 틀리지? 네. 이거는 임시 이정원에서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이거 사본입니다. 네. 항저우 임시정부에는 중국 공안이 없고요. 직원도 많지 않았어요. 한국어 잘하시는 중국인 직원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시는데요. 해설을 부탁하면 꼼꼼하게 설명해 주세요. 단 해설료가 좀 있는데요. 해설료가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항저우 임시정부는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항저우에 놀러 갔을 때 그냥 가볍게 방문해도 괜찮고요. 여유가 된다면 가이드를 요청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대한민국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1919년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었죠.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 라고 했는데 박정희 때 5차 개헌에서 임시정부 법통이라는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독립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국절은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를 미 군정이 잠시 통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친일의 역사도 청산되지 못했고요. 우리나라 임시정부 요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하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일제를 피해 상하이, 항저우, 충칭 등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경로는 중국 국민당의 이동 경로와 일치합니다.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적극 협력해주고 지원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탄생부터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것은 이념 대립의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건국절을 언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 예속 논쟁처럼 국론 분열을 시키는 좀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천절도 있는데 기념일을 정하기 위해서 논쟁을 만드는 게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상하이 리싱공원은 과거에는 홍코우 공원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홍코우 공원은 1932년 4월 29일 천황 탄신 기념 행사 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 일본 제국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한 곳입니다. 25세의 윤봉길 의사는 즉각 체포되어 그해 겨울에 순국하게 됩니다만 이 의거는 전 세계에 뉴스로 보도되며 조선의 독립과 항거 의지를 널리 알리게 됩니다. 군부 요인에 타격을 입은 일본이 서둘러 중국과 정전 협정을 맺어 중국에게도 아주 이로운 사건이었죠.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 총통은 윤봉길 의사의 홍코우 공원 의거를 높게 평가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적극 도와주게 된 거죠. 리싱공원은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엽니다. 매연 윤봉길 기념관을 찾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무지개 다리 옆에 매원을 찾아서 가면 되고요. 리싱공원 곳곳에 이정표가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봉길 기념관은 아침 8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상하이 관광 일정을 짤 때 이곳부터 와도 좋을 듯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국 공원은 매우 활기차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중국스러움을 구경하기 딱 좋아요. 윤봉길 기념관 입장료가 있고요. 그런데 중국인 할아버지들은 입장료 내지 않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눈치껏 몰래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기념 사업을 오래오래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입장료를 내는 게 좋겠죠. 기념관 앞마당에는 윤봉길 의사의 생애를 소개하는 꽤 큰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적혀 있고요. 몇몇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맙더라고요. 윤봉길 기념관 1, 2층을 다 돌아보는데 1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기념관 2층에는 윤봉길 의거 영상이 반복 상영되는데 자막이 중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의 영상을 가져온 것 같은데 중국에서 상영되는 것인데 일본 자막이라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거 누가 관계자가 보시면 중국 자막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속에 애국심을 꽉 채운 강 선생과 달리 강 선생 마눌은 애국심이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순박한 사람들의 애국심을 이용해 권력을 쥐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혐오하기 때문이죠. 이번 상하이 항저우 여행을 통해 애국심이 쑥쑥 자라났느냐? 라고 강 선생이 질문한다면 여전히 아니요입니다만 우리 민족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이념 대립과 파벌로 소란스러운 대한민국이지만 다가오는 100년 뒤는 지금보다 훨씬 성숙한 국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임진각입니다. 이곳은 마지막 우리가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통로인데요. 경의선의 마지막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현재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언젠가 통일된 날이 오면 우리도 이 길을 통해서 갈 수 있겠죠?